자, 오늘 파이낸스 타임즈에 나왔어요. 뭐냐면 이분이 영국 정보기관의 짱인데 제목은 뭐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걸 깨우쳤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사를 찾아보면 이 내용이 아니야. 이 내용이 아니라 중국 얘기야, 중국 얘기. 영국의 정보수장이 이런 말을 해요. 중국의 기술적 진보는 서구의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거는 속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의 기술적 진보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 좌시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일과 영국의 경쟁을 했는데 영국의 실수라면 독일이 너무 클 때까지 놔둔 거죠. 이왕 전쟁할 거면 빨리 해결했어야 되죠. 독일이 GDP를 앞서기 전에. 선택한 게 이제 GDP는 앞섰는데 함정은 앞서지 않았을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영국이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의 관계는 한계가 없다라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그렇게 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우리의 관계는 리밋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은 새로운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은 원래 냉전에서 소련하고의 경쟁 때문에 미국하고 연합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하고 대립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일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수사를 했죠. 중국이 이제 막 나가는 거지 미국에 대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야. 이혼한 부부 맞아요. 내가 보면 이런 말도 했던 거 보니까. 영국의 정보수장은 그들은 중앙화된 전자화폐로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생션, 자금의 흐름을 이제 막는 거죠. 생션을 우회하고 인공위성 활용해서 다른 국가의 접근을 결정적인 순간에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 기술을 얘기했어요. GCHQ, 이게 연합, 여러 가지 부서들을 연합한 해들 거예요. 경고를 했어. 주로 중국에 대해서 한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고를 쳤는데 서구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푸틴이 초기에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이렇게 한 달 이상 연막을 칠 때, 분위기 잡을 때 시진핑을 말렸으면 아마 서구가 그래도 중국은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거든요. 같이 갔거든. 이렇게 깨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강의를 비트코인의 지정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인 자산이다, 기술이다 이런 개념인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영국의 스파이 기관의 짱도 디지털 커런시를 지정학적인 기술로 보는 거야, 중국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통화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통화주권. 통화주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각 국가가 자신의 통화를 관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금 어렵게 말하면 국제무역으로부터 전염되는 공항을 차단하는 거예요. 공항을. 그래서 어느 한 나라 위기가 공통화폐를 쓰면 이제 전부 옮겨가잖아요. 유럽이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화폐를 다르게 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의 속내는 경상수지를 흑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을 극대화하고 수입을 극소화하는데 이게 바로 중상주의야, 중상주의. 중상주의라는 거는 이제 어느 나라가 강력한 나라냐라고 했을 때 GDP라는 개념이 아니고 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역을 해서 많이 남기면 금본위제 시스템에서 금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금을 많이 갖는 것이 국력이다 이렇게 믿었던 잘못된 경제학이에요. 잘못된 경제학. 경제학으로는 다 극복이 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내가 한 3년 전에 페이스북을 할 때 설문조사를 몇 개 했어요. 이런 질문에 당신이 예스라고 대답을 한다면 당신은 중상주의자다. 대부분 이제 그걸 하진 않고 그걸 보면서 제 지인들이 자기가 중상주의자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중상주의예요. 우리 마음속에 보면 수출은 좋은 거고 수입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중상주의거든요. 수출과 수입은 한 개인이나 한 가구나 한 기업의 적자, 흑자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수출입으로 돈을 번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한 기업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라고 말하거나 여러분들이 이번 달 나는 진짜 적자야 이렇게 돈 벌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와 다른 개념이에요. 국민경제 수준에서는 다른 건데 그거를 잘 구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중상주의자일 거예요. 여러분 중상주의자 맞지 지금? 내 말 들어요. 수출 좋은 거, 수입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제학을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세게 해도 중상주의자인데 제대로 공부하면 이제 의식적으로는 알죠. 내가 이게 중상주의적 사고를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현대 경제는 이렇게 중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피도록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차 세계대전이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망가뜨린 19세기 근본이제가 어떤 시스템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외화를 마음대로 보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는 거는 제한이 많아. 그런데 그거를 외국에 한도 없이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종이 달러를? 어려워요. 어려워. 수출업자는 외환을 벌었지. 달러를 벌면 중앙은행이 정한 환율로 은행에다가 판매를 해야 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그 다음에 수입업자는 이제 외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탔어야 돼. 원화를 주고 정해지는 외환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율을 조정해. 주된 목적이 경상수지 흑자를 조절하기 위해서야. 자, 환율을 어떤 활동을 권장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국가마다 쓰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이자율이 달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달러 이자는 계속 오르는데 엔화는 지금 안 오르죠? 그래가지고 그 달러 대비 각각의 돈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지? 킹 달러가 막 오고 이런 거지? 이게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시스템이니까 경제학을 여러분 딱 공부해서 거시경제학 통화론을 딱 배우면 이걸 이상하다고 전혀 생각 안 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 배가 다이 네이버야. 이게 다이는 영어로 고어로 유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라는 표현인데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 그래서 결국 원위치돼. 2008년도 리만 브러스 사태 때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달러를 절하했죠. 달러를 절하하면서 이제 달러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절하했더니 우리나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인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더 원화를 더 낮췄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수출 경쟁력을 오히려 막 더 강화했어. 용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위안화도 낮췄지, 위안화도.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키를 낮췄는데 원화 더 낮추고 위안화 더 낮춰. 그럼 달러의 상대적 위치는 뭐야? 여전히 강달러야. 소용이 없어. 원위치 돼, 원위치. 그때 미국의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한 엘리트들이 빡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버냉키도 중국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버냉키도 중국 얘기는 안 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버냉키가 현직에 있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현직에 굴러서 학자들 세계로 돌아가서는 많이 입장 180도 바꿨어. 난 너무 이해가 돼. 왜냐하면 학자들이야말로 진짜 그 스쿨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 이제 물고기 떼거든요. 스쿨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학교라는 게 물고기 떼인데 학자들만큼 떼져다니는 존재가 없을 정도야. 원래 학자들은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논문을 쓰면 아무도 안 읽어.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박사까지 가서 논문을 쓰면 그거 알 텐데 여러분이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야. 여기 딱 비인데 요 자기 스쿨에서 그 보는 어떤 그걸 쓰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달러를 평가 절하했는데 원화 더 절하하고 위안화 더 절하하고 막 다 더 절하해. 답이 없는 거야 이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일어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주는 자료는 책은 이 책이에요. 이거 번역되지 않았어. 머니 마켓 서버런티라는 책인데 1929년도에 그 대공황이 왔죠.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대공황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경기라는 거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 사이클이 있는데 이 대공황이 특별했던 건 뭐냐면 단지 리세션이 아니라 이거를 아주 그냥 그 엄청난 충격으로 가져간 거거든. 그러니까 리세션이 온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를 디프레션까지 끌고 간 거는 이거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개입을 한 건데 갑론을박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리세션이 일어나고 나서 그 각 국가들이 그 근린 궁핍화 정책을 썼어. 그래서 아예 무역을 안 하는 거지. 수출을 하려고 하고 수입은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 되겠죠. 블록화되면서 이 국제 무역이 축소되는 거 봐봐요. 이게 그 거미줄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1929년, 30년, 31년 하면서 평화 시기, 전쟁 시기에 물론 2차 세계대전이 축소됐지만 회복을 했다가 이 평화 시기에 이렇게 대공황 이후에 이렇게 축소된 유일했던 시기죠. 국제 무역이 축소됐어요. 1차 세계대전은 진짜 유럽 문명의 몰락이었죠. 1차 세계대전의 여파였습니다. 이 모든 게. 개인이나 기업은 내가 얼마의 매출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내수로 버느냐가 중요하지만 국가는 달라요. 국가는 무역 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규모가 중요해. 1,000만 원을 팔고 500만 원을 수입해서 500만 원 남긴 것보다 10억을 팔고 11억을 수입해서 1억을 손해본 게 국가 경제적으로는 훨씬 좋은 거야.
왜냐하면 1,000만 원을 생산하는 동안 고용한 노동자는 별로 안 되는데 10억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용한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들이 다 생활했을 거 아니야, 그죠? 약간 중상주의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중상주의는 뭐냐면 국민 경제를 한 기업이나 한 개인의 적자흑자 개념으로 보는 거야.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장 강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스템은 이런 걸 다 본 거잖아. 케인즈도 보고 이렇게 뭐 케인즈는 원래부터 주장을 했지만 각국의 엘리트들이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다 모두가 불행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세계 체제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한 거죠. 무역은 자꾸 늘릴수록 좋구나. 근데 각각 국가의 산업도 있고 사정도 있으니 당장은 못 늘리더라도 일단은 지향점은 무역을 서로 많이 늘리는 쪽으로 정해놓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 한 거죠. 예, 그러려면 이렇게 경제가 블록화하고 보호무역하면 안 되는구나. 자유무역하고 FTA 맺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프로그램이 쭉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금을 사용해야 되느냐. 금을 사용하면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금만 보니제로 사자. 그래서 달러만 금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다 달러에 고정하고 변동환율제보다는 고정환율이 수출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고정환율로 가자. 뭐 이렇게 다 했던 거예요. 그런 게 다 이제 이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배운 거죠. 자, 근본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조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공부하잖아. 근본이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본이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근본이제에 대해서. 그래서 근본이제를 공부해야 되는데 근본이제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스템이야. 1870년부터 1914년까지를 근본이제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1816년에 했지만 다 영국을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다 근본이제로 돌아가면서 1870년부터 1914년까지를 인류 역사에서 참으로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발명들의 발명품들의 근거가 되었던 전기, 전신 이런 게 다 이때에 개발이 됐어. 이때. 이 영국이 주도했던 근본이제는 어떤 시스템이냐? 그러니까 그 40년간 세계에는 대규모 전쟁도 큰 혁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영국을 따라서 통화 주권을 막 반납하는 거야. 우리 통화 안 쓸래? 우리 금 쓸래? 뭐 이렇게 된 거죠. 신기한 일이죠. 유럽의 자본이 세계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했죠. 근본이라는 것 자체가 금이 세계 화폐니까 자유롭게 이동하겠죠. 인도의 항구, 말레이 반도의 고무 농장, 이집트의 모카 농장, 러시아의 공장, 캐나다의 밀밭, 남아프리카의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 아르헨티나의 소목장에서 나온 상품들이 베를린, 바그다드 철도,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서 이제 유럽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거죠. 물론 근본이제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이제 하에서도 금융위기가 왔지만 그게 짧게 왔고 바로 회복하고 짧게 오고 회복하고 막 이랬죠. 사람들이 오판을 하니까 잘못된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 전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망하고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면 치유가 되고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반복을 하는 거죠. 경기 순환론이라 그래 그런 걸. 회복도 빨랐던 거야. 괜찮았어 이 시스템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막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고민 안 해도 돼. 금이라는 제가 자연물이니까 어떤 나라도 그렇게 주도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었거든. 영국이 세계의 순찰을 돌지만 영국이 지금의 미국 연준 의장처럼 마구마구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자기네 신뢰가 깎이니까. 영국이 지탱한 19세기 근본이제 속성은 아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화폐, 주권 시대하고 다릅니다. 통화는 일단 파운드화를 말하는데 일정한 가치의 금과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금이 이렇게 표준화된 금이라기보다는 금의 무게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금의 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만 만들어도 돼. 그리고 그걸 녹여서 금괴, 바로 만들 수도 있어. 그 불법이 아니야. 더 화끈하게는 그걸 외국으로 내가 수출할 수 있어. 정부는 물론 영란은행이랑 영글랜드 은행인데 거기는 물론 금을 금고에 넣어놓고 그거를 파운드로 이렇게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독점권을 정부로부터 받았죠. 그러나 시민들은 그것에 대비해서 자기가 금을 보유할 수 있으니까 화폐를 가지고 장난을 못 쳐, 당국이. 화폐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사람들이 금 보유량을 조절해. 도라아무 타브를 만들어. 정부가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이런 시금석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정부가 함부로 못한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할까요, 그러면? 영국이라는 제국을 이해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대비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제국을 하는 동안 흑자국이었는데 직접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외국에. 운송 서비스나 이런 거, 보험 이런 거 수익이 많았어요. 이자 수익도 많았고. 그게 전체 수출액의 80%에 이르러. 서비스 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무역 외수지로 이루어지는데 경상수지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상품 말고 서비스, 이자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영국은 그런 게 80%에 이르렀어. 80%. 독특하죠. 영국의 경상수지 흑자국하고 미국의 패턴하고 이제 비교해 볼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각형 큰 게 바로 그 영국의 경상수지 흑자인데, 영국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예요. 영국의 제국은. 다이아몬드는 무역수지, 상품수지야. 그러니까 영국은 일찌감치부터 상품수지는 적자였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물건 사왔어. 특히 이제 자기 제국 인도 이런 데였겠지만 적자야 적자. 그러면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뭐 영국은 강해져 허약해져? 허약해져야지. 근데 점점 강해졌어. 점점 강해졌어. 경상수지는 흑자야. 왜냐하면 상품수지 말고 서비스수지. 주로 이자. 외국에서 투자해가지고 번 이자가 많았죠. 흑자국이야 흑자국 영국은. 자기 제국에 투자했다고 얘기했죠. 제국에 직접 투자 이렇게 했어. 미국은 어떨까요? 이게 미국인데 미국의 시대는 이제 1945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전부터 미국은 강대국이었어요. 수출과 수입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아래 파란색이 바로 경상수지야. 경상수지가 어때? 지금의 스케일로 보면 흑자였던 적이 있었지만 별로 미약하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만 지금의 스케일에 비해서는 이게 이제 왼쪽이 뭐냐면 GDP 대비 비율이에요. 지금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 폭이 GDP 대비 5%죠. 그죠? 미국은 특이한 제국이죠. 영국에 비교해서 뭐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제국이야. 물건만이 아니라 상품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서 적자국이야, 적자국. 빚이 많죠. 외국에 빚이 많아. 그게 이제 달러로 표현되는 거예요. 영국하고 달랐다, 이게. 왜냐? 영국은 근본이제 제국이었고, 미국은 금이 아니야. 자기 나라 돈이 버는 통화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건. 그냥 학자들마다 달라, 입장이 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걸 주장한다 해서 그 의미는 없고, 다르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 다르다는 게. 뭐 옳고 그른 게 아니야. 영국이 주도했던 세계 무역 통화 국제 시스템을 1차 세계화라고 해요. 그 1870년대부터 1차 세계화까지. 그리고 미국이 주도했던 1945년부터 지금까지는 2차 세계화라고 해요. 2차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1차 세계화 시대를 잘 모르죠. 특히 한국은 소외돼 있었으니까. 1차 세계화 시절도 후덜덜해.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했던 논쟁들을 1차 세계대전에 영국에서 다 했어요. 정당이 막 바뀌고 되게 급진적이었어. 그 당시 사회가. 지금 내가 그 책을 못 구했는데 책이 너무 후덜덜해. 1930년도에 누가 썼던 책인데 책 제목이 재밌었어.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그런 책이 있다는 게 리버럴 영국의 기이한 죽음이야. The Strange Death of Liberal England이야.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인터넷에 나온 걸 쭉 봤더니 1차 세대 전에 영국에 병적인 증상들이 있더라. 너무 황금기가 오래되니까 지금 시대하고 되게 비슷해. 우크라이나 전까지 우리랑 비슷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 근간에서 해군력으로 이게 다 통상을 다 하는 거 영국식으로 까먹고 이제 온갖 급진적인 이제 그 사유 체계가 막 정치의 옷을 입고 막 그런 논쟁 한참 하는 거야. 막. 영국이 정신을 못 차렸죠.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에 히틀러가 막 부상하고 있는데 영국이 뭐 가지고 난리를 쳤냐 하면 그 영국 왕이 미국의 이혼녀랑 이제 결혼한다고 폐위를 당해.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당이 난리인데 처칠이 실수를 해가지고 소수파에 속해가지고 폐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라이가 돼. 그래서 의회에서 연설하다가 의원들한테 야유받아가지고 정작 처칠은 히틀러의 그 맞수로서 그 당시 서구 문명에서 히틀러 같은 애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다 평화론자였는데 처칠만 하는데 이 처칠이 모든 판단을 올바르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 애도 노생가시. 그 문명이 지금 백척간도에 있는데 이혼녀하고 결혼한다고 왕위를 버리는 문제 가지고 영국 전체가 스캔들로다가 그냥 했는데 거기에 처칠이 줄 잘못 써가지고 매장을 당해. 그러니까 안 될 일은 안 돼 이렇게. 중요한 일. 그게 바로 이 황금기 이후에 나타났던 영국이라는 나라의 병적 징후야. 그게 2차 세계까지 미끄러지는 거야. 우리가 왜 하냐 그런 거. 귀찮다 막. 히틀러 걔도 이유가 있지. 그냥 양보해. 체코슬로바키아 양보해 막 이러는 거지. 처치 같은 사람이나 막. 안 된다. 이거 하나 양보하면 폴란드를 먹을 거고 폴란드 양보하면 프랑스가 넘어갈 거고 막 그러다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그러네. 처칠 말 저 또라이 말이 맞네. 처칠 불러. 이렇게 된 거거든. 어쨌건 이 황금기도 1차 세계화 황금기도 되게 길었고 안정적이었다. 그게 이제 그 근간이 금에 있었다. 금. 미국의 적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회색이 경상수지인데
무역 수지는 더 나쁘고 그나마 서비스 수지가 조금 괜찮지, 그지? 서비스 수지가. 서비스 수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만 관광 이런 게 포함이 돼. 해운 이런 거 포함이 돼. 근데 이자는 이제 계속 지불하니까 이자 소득은 영국과 반대지. 영국은 이자를 벌었고 미국은 계속 이자를 갚죠, 외국에. 그래도 흑자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가 이게 쌍둥이 같잖아요. 쌍둥이 이거 중요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갑론을박 하는 거예요. 자, 밑에가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인데 미국은 페이먼트 어카운트라 그래가지고 국제 수지는 그냥 균형이야. 국제 수지는 왜 균형이냐면 미국이 무역이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외국에 적자를 내는 그만큼 외국에서 미국의 자산을 사죠. 물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무역 흑자나 적자는 뭐냐면 우리가 국민 총 생산에서 저축을 하잖아. 여러분이 저축이 투자보다 적으면 적자고 여러분이 우리나라 국민이 저축한 게 투자보다 많으면 넘쳐나잖아. 외국에 뭔가 해야 되잖아. 그게 수출로 나타나서 그게 무역 흑자가 되는 거. 미국하고 외국이 다른 건 뭐냐? 미국은 이렇게 적자를 계속 누적해도 계속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뢰의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 미국의 특징이죠. 어쨌건 미국의 국채를 사든가 미국의 기업을 사든가 미국의 어세트를 사지. 남는 그 번 돈으로 똑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그림자.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미국의 무역 적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중상주의의 관념을 못 버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은큼하고 시커먼 트럼프 같은 생각을 해서 인기를 끌려는 파퓰리스트다 알면서 그러는 것.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아도 경제 규모는 커지고 그 경상 적자 낸 것만큼 외국인들이 미국의 주식을 사든가 땅을 사든가 국채를 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주류 경제학자들이. 얼핏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 있어. 사실은 나는 이렇게 맞다고 배워왔어, 지금까지. 나도 그 중에 하나야. 에이, 사람들이 전부 저 중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희망을 모르지 이런 건방을 떨었어. 그런데 내가 지정학을 공부하면서 경제학이 틀다 생각해. 이게 단순히 이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경상수지를 흑자를 낸다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파악하지 말고 경제학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의 생산 활동이 외국에 비해서 왕성하게 남아 돈다는 거고 외국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해준다는 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얘기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의 연금을 제공해주는 거 가능성이 더 높아. 다시 말해서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강달러로 가면 오히려 경상수지 적자는 더 커지고 외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자산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겠지만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어? 여러분 본인의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들의 얘기를 해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평생 일한 만큼 돈을 벌면서 죽을 때까지 50억을 벌고 50억 쓰고 죽는 게 좋아? 아니면 여러분이 50억 보험 들어놔가지고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지고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 50억 대박을 받고 평생 돈 안 벌고 그냥 50억 다 쓰고 죽는 게 좋아? 여러분이라면 후자를 선택하겠지만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식이야. 우린 다 본인 후자야, 그지? 이 그래프가 경제학자들은 문제 없다 그러지만 한 사회가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공장 이런 거 다 해외에 이전하고 우리가 뭐 강대국이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한다는데 금융소득자는 쉬워요. 괜찮아. 근데 일자리가 많지 않은 거지.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고 저숙련 일자리들이 팍팍해지는 거야. 미국이 그 상태를 오래 겪어서 안 하겠다고 나오는 거야, 지금. 그게 트럼피즘으로 튀어나온 거야. 나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경제학자의 시각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국민 경제를 보는 하나의 관점을 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맞다는 게 아니고. 이런, 나 같은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 소수야. 경제학을 전공하면은 적어도 내가 전공을 경제학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 중상주의자가 되거나 파퓰리스트가 정치가들이 하는 발언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무역 적자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때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무슨 죄를 우리한테 졌냐?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다라는 거짓말했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거짓말이 대부분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였어. 완전히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반역을 한 거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치? 두 번째, 이것만큼 심각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1가구당 몇 천만 원씩 평생 갚아도 안 될 빚을 지는 나라라는 거야. 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 대한민국은. 와, 진짜 무식해. 그렇게 무식하냐.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육 잘 시켜야 돼. 우리가 여기 있었으니까 맨날 그런 얘기 들은 거야. 자, 우리나라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적에 만든 나라인데 이게 우리가 남미였다면 경상수지야. 적자를 계속 보면서 이게 뭐냐면 이만큼 아까 봤잖아 미국처럼 이만큼 올라가지고 딱 거꾸로 그래프가 있는 거야. 뭐냐면 외국에서 우리는 투자하는 거야. 그 빚이지 빚. 빚이 있으니까 적자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이때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빚이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이거 언제 갚냐 이러는데 우리는 그거 갖고 남미처럼 이마에 포켓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오랫동안 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순저축하고 순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축을 많이 한 나라가 아니야. 저축, 우리가 생산한 거가 적었고 저축해가지고는 안 돼. 외부에서 투자 받았어야 돼. 그래서 저축 대비 투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역 적자했던 거야. 그래서 적자를 계속 투자로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된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보고 나면 이때 이게 곧 우리가 흑자로 돌아서서 이거 다 해결돼 빚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우리 지금 빚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생 선생님이 지은 죄가 인구 문제하고 이 빚에 대해서 완전 오판했어. 오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꾸로 가르쳤고 잘못 알고 있어. 여러분들도 근데 아마 내 얘기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 생각할 거지.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도 계속 적자해야지. 지금도 계속 이 밑에서 있어야 되지. 그러다가 디폴트 한번 또 디폴트 한번 하는 전형적인 남미 아프리카에 있는 그래프 그랬는데 우리들이 올라가죠. 뭘 할 수 있어? 이때 우리가 투자한 거를 허투루 쓰지 않았다. 보통 우리는 저축보다는 교육에 썼어요. 교육에. 근데 교육은 투자로 안 들어가. 경제학에서 소비로 들어가 그냥. 근데 어쨌건 가게에서는 교육으로 많이 썼고 국가로는 중화공업 이런 것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감동도 없고 또 나이가 어리면 여러분들 이때쯤 태어났잖아. 그치? 원래 이런 줄 알잖아. 그치?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알아? 이게 저기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계속 이랬던 거야, 우리는. 85년도에 치고 올라와서 몇 번 꺾였지만 계속 유지합니다. 대단한 거죠.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난 대한민국은.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그죠?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아마 내 어렸을 때 내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잘못하고 있을지 몰라. 두려워. 그래서 국민경제하고 기업은 다르다. 기업은 적자면 큰일 나는 거지만 국민경제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자인지 아니면 그냥 소비하느라고 적자인지를 잘 봐야 된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적자인지를 몰랐던 거야. 적자만 그냥 눈에 보였던 거야, 적자만. 근본이제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양팔 저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 가격이 정부의 통화보다 싸면 싸네? 그러면 금을 내놓고 파운드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통화량이 시중에 증가해요, 파운드가.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 가격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시중에 금리빨 이런 게 하는 금 가격이 정부가 보장한 가격보다 더 비싸다면 금을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럼 통화량이 축소돼가지고 파운드와 갖고 가지고 금 내놓으라고 하겠지. 정부한테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디플레이션 진행돼서 금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균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근본이제에서 되게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본이론자들조차도. 왜 그러냐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근본이제는, 영국의 근본이제는 사실은 금환본이제에 가까워요. 금환본이제라는 건 뭐냐면 금을 은행의 창고에 넣어놓고 쓰기는 이제 종이등 쓰는 거야, 종이등. 진짜 근본이제면 이제 중세 때가 진짜 근본이제. 진짜 금화 쓰는 거. 금화를 이제 갈라고 막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갈지 못하게 하려고 동전에다가 이렇게 톱니바퀴를 넣은 거 아니야? 너 갈았지 새끼야. 그래서 그 안 받는 걸 하려고 한 거지. 그런 게 진짜 금본이제고 은행들이 가지고 있고 그 돈을 화폐로 하는 게 금환본이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비트코인 본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아니에요. 비트코인 본위제를 주장한다면 환본위제지. 비트코인 환본위제. 뭔지 알겠죠?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꼽쳐놓고 비트코인하고 교환될 수 있는 교환 코인을 배포하는 거겠지. 내가 언제든지 가져가면 바꿔는 줘, 비트코인으로. 왜 굳이 안 바꾸는 거지. 실제로 영국의 런던 시티에 금을 놔두는 게 더 안전하니까 외국들은 금본위제를 하면서도 그냥 안 바꿔와, 금으로. 그냥 영국의 파운드를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영국 은행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원래 금리라는 거는 금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금리가 금의, 영어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자로는 이게 정확한 말이거든. 금리가 금의 이자잖아. 금의 이자. 금이잖아. 지금은 종이돈에 붙이는 것도 금리라고 하지만 금리잖아. 금리. 그지? 금리라는 건 금의 가격이기 때문에 종속변수거든. 금의 유출입에 따라서 종속변수인데
이게 금환본위제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은행권이 어느 정도는 유도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미 금이 너무 넘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지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유지하는 거지. 그럼 금이 막 그 나라로 막 쇄도하는 거지. 지금 왜 달러가 이렇게 세?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외국의 돈이 달러로 쇄도하고 있는 거야. 금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그죠? 저기 더 준댄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금이 미국으로, 지금 금본위제는 아니잖아. 미국으로 막 쇄도하는 거예요. 그게 킹달러야. 거꾸로 금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어느 정도는. 그러나 지금처럼 저렇게 FOMC 회의를 열어가지고 서류 보고 결정하는 거가 다는 아니지. 할 수는 있지만 그 제한 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물이거든. 희소한 금이고 반역이 일어나, 반역이. 반대 방향으로 너무 밟으면 한 번에 전복이 돼. 쉽게 말해서 파운드화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어. 저거 보니까 저거 태환, 파운드화를 금으로 바꿔주는 걸 태환이라고 그러거든? 저 태환 못 해주겠네. 그럼 막 파운드 막 하는 거지.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근데 지금 어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 달러는 금을 개런티하는 금환 본위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 이론적으로. 제롬 파월이 무서운 건 한계가 없기 때문이야. 언제까지 갈 거야, 저거. 이게 금본위제였다면 일본 같은 경제 대국하고 지금 금리 차이가 나면 금이 막 미국으로 막 쇄도하니까 그 금리를 유지를 못해. 금의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내려가야지. 금리는 금의 가격이니까. 이게 상업은행의 대차대조표야. 여기가 어셋이고 자산인데 상업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여기 자산이 아니라 부채잖아. 언젠가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디파짓. 예금이야. 내가 일부는 보유해. 그걸 리저브라 그래. 리저브. 이 리저브 대비 디파짓 혹은 디파짓 대비 리저브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왜 그러냐면 부분 준비급 제도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실제의 돈보다 4배, 6배, 10배의 통화량을 늘릴 수가 있어. 은행권. 1847년도에 영란은행이 금의 유출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이걸 스털라이즈라 그래. 이 스털라이즈라는 단어는 진짜 이게 멸균 이런 단어인데 이거 언제 썼냐면은 버냉키가 2008년도에 돈을 무지하게 찍어오면서 스털라이즈라고 표현을 했어. 옛날에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지불 준비율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본원 통화가 증가하는 것만큼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본원 통화가 축소하는 만큼 통화량을 축소하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얘는 줄어드는데 이거는 유지할 수가 있어. 이 비율을 바꿔가지고. 위기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금본위제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야 되는 금본위제는 중앙은행도 없고 은행도 없고 진짜 금화를 갖고 이 대중들이 쓰는 금본위제는 아니야. 19세기에 그 영국이 주도했던 금본위제는 금환본위제에 가깝고 물론 금환본위제도 아니지. 왜냐하면 바꿔주니까. 그런데 금환본위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권이 조절이 가능한 거야. 조절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금본위제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은행권이 조절 못하고 국가가 조절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조절은 가능해. 근데 그 한도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자율과 물가에 따른 금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앙은행의 재량 범위를 낮추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된다. 한 방향으로의 치우침은 반대 방향의 조정을 야기한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지. 만약에 지금 미국이 연준이 저렇게 계속 이제 비스텝한다 그러면은 이게 현실을 반영한 거면은 괜찮겠지만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면 저거 한 번에 뒤집어진다는 거야. 금본위제에서.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왜냐하면 지불 준비율과 디파짓을 조정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이 디파짓이거든. 리저브가 아니야. 내가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어. 5만 원짜리가. 이거 누가 만들었어? 5만 원짜리. 이따 치자고. 누가 만들었어? 조폐공사가 만들었어. 조폐공사가. 그지? 5만 원짜리. 근데 조폐공사에서 쫙 보는 거야.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 스페인 드라마 뭐죠. 조폐공사에 있는 돈이 아니거든. 그건 종이야, 종이. 특수 종이. 그럼 돈이 되려면 한국은행이 그거를 부채로 잡고 상업은행에 줘야 돼. 그게 돈인데. 다시 말해서 돈은 물질이기도 하지만 조폐공사에 있는 건 돈이 아니야. 왜냐면 한국은행의 장부에 부채로 안 잡혔으면 돈이 아니야. 당연히 우리는 구별하지 못해서 위조지폐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개념은 그 돈이 아니야. 시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유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자각을 하는지가 우리가 중요한 거야. 상업은행의 구조를 알려줄게.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학부가 경제학에 나 같은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라 공대 출신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여러분들 찾아봐도 되지만 하는 거예요. 자, 은행 돈이 아니야. 누군가가 100달러를 디파짓해. 그러면 은행은 그거를 다 빌려주지 않아. 10%는 은행에 리저브해. 유보해. 그리고 90달러가 론으로 학자금 대출 이런 걸 또 꺼줘. 얘네들도 이 돈을 지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돌고 돌아서 은행으로 돌아와. 그치? 은행으로. 이 은행이 아니야.
은행권은 게 하나지만 이건 다른 은행이야. 이건 우리은행, 이건 하나은행이야. 하나은행의 적금을 보면 이만큼이 얘가 또 놔두고 이만큼 꺼줘. 지불준비금 10%의 비율로 지금 했을 때야. 그럼 돈은 요걸 더해주는 거야. 얘를 더하면 얼마 나오게? 리저브 더하면. 은행들이 리저브 더해, 이거. 10달러, 9달러 이거 쭉 더해. 이거 얼마 나와, 이거? 이건 100달러 나와, 100달러. 계산하지 마.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만든 돈은 100달러밖에 없잖아. 만든 돈은 100달러밖에 없지? 중요한 건, 이 비율 계산하고 이러는 게 아니냐. 이게 경제학 수업이 아니거든. 중요한 건 우리는 지정학 수업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 지급준비 제도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영어로 아는 게 더 좋아. Fractional Reserve Banking이야.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부분 지급준비 제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금이 1억 달러어치 있으면 유통시키는 통화는 10억 달러 만들 수가 있어. 그 1억 달러는 중요하지 않아. 언제 중요해지냐면 뱅크런이 발생하면 중요해져. 뱅크런.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장사를 하는 데냐면 우리가 그냥 맡긴 돈을 내가 언제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맡긴 돈을 은행은 장기로 꺼줘. 장기를 꺼줘.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한 번에 사람들이 자기의 예금을 인출 안 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장기를 꺼주니까 꺼주는 이자가 높겠어, 낮겠어? 장기를 꺼줘. 학자금, 주택 꺼준단 말이야. 여러분 월급 통장에서 있는 돈을 꺼준다니까 미친놈들이. 왜냐면 여러분들 월급 다 뽑지 않잖아. 그냥 놔두고 쓰잖아. 그지? 일정액만 놔두면 돼.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이만큼의 부채가 있는 거야. 이만큼의 부채가. 뱅크런이 발생하면 다 망해. 그래서 은행은. 뱅크런이 발생하는데도 안 망한다면 그 은행을 안 한 거야. 전당포로 한 거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안 찾아. 그 뱅크런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신뢰를 줘야 돼. 그게 중앙은행이지. 근데 지금의 달러 시스템에서는 중앙은행이 무한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뱅크런에 대해서는 아무도 걱정 안 해. 여러분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이 여러분 예금을 부도내가 여러분 예금을 못할 걱정해? 안 하잖아. 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다 돈 찍어주겠지. 그지? 그 공포가 없어. 이 피앗 커런시 시스템에서는. 근데 근본이자라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근본이자는 다 갖고 있어. 왜냐? 근본 찍어낼 수가 없잖아. 중앙은행이 이렇게 해주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두렵다니까. 다 의식을 하는 거야. 은행이 내 금화 이거 못 돌려주는 거 아니야? 이 자식이 운영 잘못해갖고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렇지만 한 사회의 통화량을 계산할 때는 금 자체가 아니야. 은행권에서 금을 가지고 만들어낸 통화량이야, 통화량.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꿔갖고 학비를 내고 그러면 그걸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월급으로 나가는 거야. 결국 그 월급 다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가 저축해놨다고 생각하지 않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생각하지. 그래서 실제로 금은 1억 달러어치인데 내가 언제든지 햄버거 사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0억 달러어치가 되는 거야. 100억 달러치 너무 심했다. 100억 달러치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통화량에서는 그게 중요해. 인플레이션도 만드는 것도 보는 통화가 아니라 그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근본이자에서 아까 앞으로 돌아가 보면 스톨라이즈라는 게 뭘 한 거냐면 영란은행이라는 게 아주 전통이 영란은행 나오는 전통이 얘 아주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게 바로 이 영란은행을 끼고 있는 그 은행가들을 말하는데 중세 때 길드로부터 이렇게 온 애들인데 얘네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하고 상관이 없다. 통화량은. 그래서 스톨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금이 많아도 지준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에 의해 가지고 통화량을 줄이거나 높일 수 있는 거야. 다만 한도가 있지. 은행가들이 똑똑하긴 똑똑히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한도가 있는데 이 금을 없애면서 이 한도를 없애버린 거야, 지금은.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는 뭐냐면 통화승수라 그래요. 통화승수. 통화승수 아무것도 아니야. Money Multiplier로 번역되는데 이게 뭐냐면 Deposit to Reserve야. 리저브분의 디파짓. 그러니까 금 1억 달러가 있는데 통화량 얼마야? 10억 달러야? 그러면 머니 멀티플라이어가 얼마야? 10배 튀겼지. 그게 10이야. 그게 10이야. 디파지트 리저브. 1억 달러 가지고 있는 금 가지고 10억 달러 통화를 만들었네? 10이네. 1억 달러 금 가지고 통화량 5억 달러 만들었네? 그럼 얼마? 5. 따라오네. 야, 똑똑하다, 대학원. 자, 이거 봐봐. 이게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전강기를 전쟁과 전쟁 사이를 말하는데요. 그 사이에 이게 영국이고 이게 미국이야. 영국하고 미국은 좋은 대조를 이뤄. 하여튼 대공황 일어나서 미국은 보는 통화 엄청 늘려. 쫙 올라가는데 실제로 뭐가 떨어지냐면 디파지트 리저브가 떨어져. 다시 말해서 보는 통화가 올라가는 것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 안 해. 왜 그럴까? 쉽게 말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도 통화량이 증가 안 할 수 있어. 통화량이 증가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사람들이? 대출해야 돼, 대출. 은행 빚으로다가 연끌해가지고 집을 사든가 대학원을 다니든가
코인을 사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 안 하는 거 사람들이 왜 안 하지? 막 은행에서 막 돈 꺼가세요. 전에서 아, 이번에 금리 좋은 거 나왔는데 꺼가세요. 막 이럴 때 있잖아, 은행에서. 근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야. 왜 어쩔 때 안 써? 아,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안 쓰지.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돈 꺼서 써? 안 하잖아. 다시 말해서 뭐가 예상돼, 미래에. 불황이 예상되면 돈 안 꺼가. 그러면은 본원 통화가 많은 통화량을 못 만들어내. 이거를 케인즈라는 사람이 유동성 함정이라고 말해, 극단적으로는. 돈 찍어내봐라. 안 들어간다. 장롱 속에 집어넣는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근본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근본이제는 정부나 은행이 꼼짝도 못하는 것이고 경기 불황에 대응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근본이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근본이제 잠깐 돌아갔다가 공항 딱 오면서 근본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근본이제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근본이제 없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대공황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어. 루즈벨트가 말은 멋있게 했어.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뭐 이런 말은 멋있게 했는데 결국 미국이 공황에서 벗어난 것은 불경기에서 벗어난 거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 수요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지. 근본이론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통계를 들이대면서 야 어차피 있잖아. 해결 못해. 어차피 해결 못하면 있잖아. 재량권이라도 더 적은 근본이제가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이런 거지. 대공황 이후 미국은 본원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 중급인 대비 통화량, 통화승수 머니 멀티플라이어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시장에 대한 불신이 진행되었다. 이거를 케인즈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케인즈 해보면 뭐냐면 그 시장은 돈 안 쓰니까 정부 네가 쓴대잖아. 네가. 정부가 돈 어디다 써? 정부가 공공자원을 막 쓰는 거지. 후보 때 팍 만들고 막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쓴 소비자가 되는 거야. 다시 이제 쉬운 걸로 갑시다. 독일 황제 비렐름 2세가 전쟁을 일으켰잖아. 그런 건 기억나죠? 독일 황제 외가가 누가고 외가가 어디야? 영국 왕실이 외가야. 영국 왕실. 외사촌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렸을 때 승마타다가 당한 상처 때문에 1차 세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고 보면 참 역사라는 게 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정해진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푸틴의 젊은 애인이 애인한테 줄 뭐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참 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모든 건 다 이거 공부해 이거 그렇게 결정되는데, 그지? 그렇게 안 하길 바라지만 어쨌건 그렇게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비렐름 2세가 일으켰는데 비렐름 2세가 진짜 전쟁을 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모로코 위기를 2차 위기를 아가디르 위기라 그러는데 모로코 위기를 또 일으켜. 프랑스의 식민지잖아. 그래서 또 모로코 위기를 일으켰는데 지금 서구가 러시아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해. 그 다음에 근본이제니까 더 쉬웠지. 독일에 있는 금을 다 인출해. 독일의 금융공황이 올 것 같으니까 독일의 제국은행이, 그 당시 제국이지, 독일의 제국은행의 금보유고가 5분의 1이 20%가 한 달 만에 사라졌어. 그랬더니만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자금을 할 수 있겠지? 지폐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최소한도 아래로 떨어질 위험에 내몰리니까는 이러다가는 우리 이 마르크화에 대한 신뢰가 박살나고 신뢰가 박살나면 우리 뭐 다 무너져 내릴 거니까 거기서 한 발 빼! 비렐름 2세가. 그리고 은행가들, 제국의 은행가들을 모은 다음에 우리가 유럽에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이 금융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은행가들이 침묵을 하니까 비렐름 2세가 다음에 내가 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다른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준비를 해. 무슨 준비를 하냐면 이런 준비를 해. 자, 근본이제니까 이런 준비를 하는 거야. 2억 달러밖에 안 되었던 금 보유고를 1914년에 5억 달러로 증액해. 그러니까 전쟁했던 명백한 증거지, 이게. 예. 금을 막 사들이는 거야. 당시 세계 최대의 금융 허브였던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가 고작 2억 달러야. 그러니까 2배 반을. 무조건 영국보다 더 많이. 뭐 이랬나 봐. 베를린 서부 외곽의 스판다우 요새에 7,500만 달러의 금괴와 은괴를 비축해둔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건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책이 이렇게 나와. 모로코 위기에서 프랑스가 했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예금을 제한해. 이것들 한 번이 받았더니 금방 또 빼가. 짜증나게. 받지 마. 아예 받지 마. 막 이렇게 한 거야. 경제적인 원리로 말이 안 되지. 경제적인 원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세상은.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금태환을 그냥 중단해. 이 뭐 하려고 금태환 중단하면 이거 금 모을 필요가 없거든? 금을 모았던 이유는 전쟁 중에도 우리는 뭐 믿을 만한 나라지. 마르크와 언제든지 갖고 와. 그러면 내가 금하고 다 바꿔줄게. 이런 건데 전쟁이 일어나면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이 금하고 통화량이 똑같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안 하면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화량은 모두 금보다 많으니까 뭐가 일어난다? 뱅크론이 일어나니까 금을 비축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 원달러가 막 오르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환율이 작살나잖아. 근데 우리가 걱정 안 하는 건 왜 그래?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뭘 많이 갖고 있어? 왜? 달러 많이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가자. 그러면 공격한 애들이 져.
공격하는 애들은 뭐 이게 한두 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 막 들이다 봐가지고 그 좌절을 시켜야 자기네가 떼돈을 버는 건데 거꾸로 가면 걔네는 한두 푼도 없어. 그냥 망하는 거야. 공격이 안 들어와. 근데 이렇게 전쟁이 나면 공격이 들어올까봐 근무를 막 늘리는 거거든. 근데 전쟁 나니까 역시나 쫄렸는지 그냥 창고를 딱 닫았어. 이 근본이제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거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유럽에 여행 간 미국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의 여행자 수표를 썼는데 미국의 금이 유럽으로 인출이 막 된 거야. 그랬더니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인들의 여행자 수표를 받아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미국인들이 유럽에서 밥도 못 사 먹고 미국으로도 못 돌아오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일이지. 전쟁 끝나고가 아니야. 전쟁 초기에 미국이 이렇게 유럽인들이 보기에 이렇게 약해 보였던 거야. 실제로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이제 완전히 족탈불급의 강대국이 되는데, 전쟁 시작 초만 해도 미국은 그냥 뭐 좀 애들 몸집은 크지만 싸움도 전혀 못하고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닌 애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천박한 애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유럽에서 찬밥을 받으니까 뉴욕의 벤자민 스트롱이라는 뉴욕 연준 의장이야.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5개 지역의 은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 5개 전부 연방준비은행이야.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위원장인 벤자민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금을 전함에 실어가지고, 미국 전함에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날러.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발이 묶였으니까 금을 주려고. 불편하죠. 나는 근본이론자가 아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근본이제가 필요한 거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 막상 위기가 발생하면 근본이제에 소용이 없어. 생각해봐. 카불에서 여러분들이 도망갈 때 그 카불의 그 대통령이 그 두고 갔잖아. 뭘 두고 갔지? 달러 현금 다발이만큼 두고 갔잖아. 왜 두고 가? 무겁잖아. 그럼 달러도 이렇게 무거운데 금이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겁겠어. 그리고 금을 막 이동해. 그럼 뭐 하는 거야? 금을 막 이동해. 금을 들고 막 이동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권총 갈고 와서 나를 죽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함으로 갔대잖아. 전함으로. 비트코인의 장점은 뭐야? 비트코인의 장점은. 이런 상황에서 가볍고, 그 다음에 호송차량 필요해? 장갑차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죽이잖아, 비트코인. 이 강의 제목이 뭐라고? 이 강의 제목이? 응? 까먹었는데 비트코인의 지정학이야. 봐봐, 이 위기시 봤잖아. 금은 이렇게 구축하고 날라다니는 애가 비트코인 필요 없어. 보내면 돼요. 미국에서 발이 묶였어. 여기서 너 못 오냐? 비트코인. 스마트폰 얼마 보냈어요? 5억 달러씩 보냈는데? 클릭 하나에 5억 달러 보내면 되냐? 우린 그래. 뭐 이러지. 그걸 뭐, 달러를 가지고 헬기 타고 도망가려고, 트럭 타고 도망가려다 두고 가 그래. 쪽팔리게. 몰랐던 거야, 그거. 비트코인. 이거 신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 제가 2017년도에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거기 증권감독위원회 부국장님, 뭐, 신한은행 부행장, 이런 분들이 이제 들으시는데 가갖고 내가 30대 1로 다 논쟁을 했거든? 은행가들하고. 내가 막 이랬어.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석기 시대인들한테 철기를 갖고 가면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불로 딱 했더니 녹아. 비 맞으니 녹슬어. 돌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썼는데 녹슨 거 없었고, 불에 녹지도 않아. 석기 시대인들로 봤을 때 철은 열등하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진짜로. 너무 짜증나가지고 막. 그때면 그 노인들이, 그럼 당장 우리를 비트코인 갖고 다 죽여보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근데 진짜 유치해졌어. 무슨 뭐 최고가 영재가지고 근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유치하게 막 애들 싸움처럼 말이야. 생각이 좀 바뀌셨어요, 그때. 거기 계시던 한 수강생분이 저한테 메일 보냈어요. 은퇴하시고, 은행에서 은퇴하시고. 그래서, 그때 참, 인사이트를 고맙다고. 이렇게. 이게 내가 지금 농담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야, 이거. 그럼 나르잖아, 이거. 프랑스는 전쟁이 시작되자 1300톤 8억 달러어치야. 38,800개의 금괴를 기차와 트럭에 실어가지고 남부로 옮겼어. 왜 그러냐면 그 전 100년 동안 파리가 3번이나 외국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어. 나폴레옹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뭐 이렇게 그다음에 프로시아에서 또 이제 독일, 그리고 또 독일 뭐 이랬을 거야. 프랑스는 위기가 딱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던 거야. 탁 까가지고 탁 하는 거야. 이게 웬 지랄이야? 뭐야 이게? 그 기차에다가 금괴 싣고 올라다 기차 전복됐어. 그것도 구하러 가고 막 전쟁하러 전선으로 가야 되는데 금 때문에. 금은 이래. 근본이지 금을 엄청 내가 칭찬해놨다가 금은 이런 원시적인 면이 있는 거야. 막상 위기 시에는 금 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서 보트 피플을 생각하면 안 돼. 살해만 당할 거야, 아마 살해만. 그렇지 않겠어요?
영국은 말이야, 영국 신사라는 말이 있잖아. 느긋해, 겉으로는. 그래가지고, 명목상 우리는 근본이제지. 그래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금태환을 유지해. 예? 유지하는데, 이 절묘한 거야. 영국이 섬이잖아. 그래가지고,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이 영국의 상선은 전부 작살을 내거든? 그래가지고, 아까 근본이제라면은 뭐야. 영국의 파운드를 주고 그 국민들이 금으로 바꿔가지고 인출. 특히, 영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정부가 야 근본이제로 우리 한다 그래도 그 연기라는 걸 알고 몰라도 안 바꿔 굳이 파운드가 뭐 믿을만해. 근데 외국인들이 인출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어 영국이. 근데 외국인들이 인출해가지고 거기다 두려면 뭐하러 인출하겠어. 안전한 런던 시티에 두겠지. 인출해가지고 뭐 저기 창고에 넣으려고? 더 불안전한데? 자기네는 갖고 와야 되잖아. 뭐 갖고 와? 왜냐? 그건 영국이 하는 게 아니라 상어처럼 독일 유보트가 영국 해안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영국은 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린 그럼 계속 바꿔줄게. 뭐 갖고 나가니까. 건전화폐 평화로 인한 게 있어. 건전화폐 평화로 인한 건 내가 지금도 공부할 때도 아나키스트들이 많아요. 비트코인러들이. 비트코인 코어들 진영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인문학의 빈곤이야. 역사를 얘기해줄게. 역사를. 건전화폐, 사운드머니. 금이 사운드머니잖아. 1차 세계대전을 사람들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했어. 특히 영국의 은행가들은. 왜냐? 은행가들과 경제학자들은 건전화폐의 철칙이 모든 사람에게 이성을 되찾아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종결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 독일이 돈 떨어지면 안 하겠지. 지금도 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쭉 보면서 초보에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 자꾸 그 전쟁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비평하려는 사람도 있어. 그 합리적인 관점을 설명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뭘 놓쳤냐면 전쟁이 안 일어날 거에 예측했어. 그 사람들. 원래 전쟁은요.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으로 일어나는 거나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야. 애초에 이유가 달라. 뉴욕타임스에는 무제한적인 집회 발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화폐 평가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전쟁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금융공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당시보다 금융과학이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식당에서 막 그러더라고. 우리 초딩이하고 중딩이하고 뭐 이런 있는데 이 21세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21세기가 뭔데? 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21세기? 우리하고 우리 100년 전 조상들하고 유전자 똑같고 생각하는 거 막 똑같고 인간은 비슷해. 뭐가 바뀌었는데? 너무 소름 돋지 않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 10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이럴 때. 인간은 인류 역사에서 말이에요. 금 부족으로 전쟁을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전쟁은 그런 경제학적인 합리적인 툴을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도 사이버펑키들이 들어오니까 그랬지만 초기에 비트코인을 쓰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왜 그 논리가 뭐냐면 정부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달러를 무한정 뽑기 때문에 군함하고 탱크를 무한정 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저쪽이나 이쪽이나 그냥 유치 찬란해 그냥. 인문학 공부 안 해도 돼?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갖고 오는 거야. 1차 세계 근본이제를 썼던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인간들이 이런 쪽팔리지도 못하고 모르고 이렇게 글을 써 제꼈지. 이런 걸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처치 같은 사람이었다. 뭐 웃기는 소리 하는 거야 쟤네들. 전쟁이 뭐 그런 거야? 이런 거지. 그러면 국가는 전쟁을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 전쟁 진짜 돈 많이 들어가. 그래서 전쟁을 공부해야 돼. 왜냐면 전쟁이 만든 질서야 이게. 그래서 이 질서가 CBDC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첫 시간에 CBDC였잖아. 그리고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의 결론으로 만든 제도가 브레튼 우드 시스템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죽어가지고 만든 시스템인데 이 휴전선이라는 게 우리 고지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반도 전쟁 얘기했잖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혼이 있어가지고 만든 이거 쉽게 안 바뀌어. 이걸 바꾸려면 또 뭔가 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돈 엄청 들어가. 전쟁 당사국들은 매달 30억 달러 주는데 이게 어떤 돈이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걸 합산한 국가들이 GDP의 50%를 매달 쓴 거야, 매달. 장난 아니지. 4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지출했어. 1억 명이 죽었어, 1억 명이. 군인만 한 몇천만 명 죽고 그랬을 거야. 끔찍했던 전쟁이야. 2차 세계대전은 훨씬 더 끔찍해, 1차 세계대전이. 모든 것을 못 써야 하는 과세보다는 빚과 인플레이션이지. 과세를 하면 어때? 과세 세율이 막 80%여야 돼. 내가 일하면은 말이야, 100만 원 벌면 80만 원 세금 내야 돼. 누가 일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과세를 하는 선택보다는 영국과 미국은 전쟁이 나면 채권을 팔아. 국민들이 사줘. 왜냐하면 그 오래됐고 금융기법이.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그거 잘 안 사주니까 프랑스는 또 1차 대전 때는 많이 사줬다 그러는데 독일은 그냥 인플레이션, 돈 찍어내는 거야, 돈. 국가 신용 아니면 화폐를 타락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근본이제를 포기하죠. 그러니까 근본이제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근본이제 안 하지, 국가는. 4년 동안 영국 정부는 430억 달러 지출했다. 110억 달러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차관으로 제공했어. 이거 대충 이 숫자. 영국은 430억 달러 지출했는데 그중에 110억 달러는 프랑스와 러시아에게 싸우라고 돈을 준 거야. 돈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 찐따들인데 영국은 해양국가니까 육군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왜 미국을 먼저 하고 그 전에 역사에 여기를 하냐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 영국이 미국이야 이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하고 이렇게 끌어들였던 것처럼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돈을 준 거야. 차관을 제공 1차 대전 때. 그래도 세금으로 조성을 했고 나머지 돈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렸어. 영국 액내에서는 유통되는 돈의 양은 4년 동안 2배가 되었고 물가도 2배가 되었죠. 유통량이 이렇게 전쟁이라면 그래도 세금으로 해결했고 영국은 원래 전쟁 때 채권 팔아가지고 이렇게 잘 동원하는 걸 아는 나라야. 잘하고. 프랑스와 러시아에게 차관을 제공했는데 프랑스와 러시아는 전쟁으로 빚을 엄청나게 줬어. 그 전쟁으로 빚을 엄청나게 진 거를 결국은 독일한테 받아내려고 무리한 평화협정을 하니까 결국 히틀러가 나타난 거거든. 아주 딱 압축하면. 독일 민족의 자존심 완전히 박살내 프랑스가. 프랑스도 할 말이 있는 게 빚을 졌기 때문이야. 그 빚을. 영국이 탕감해주면 우리도 독일 탕감해줄 수 있지. 근데 영국도 빚을 줬어. 누구한테? 미국한테 빚을 줬어.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을 탕감해줘야 영국도 프랑스를 탕감해주고 프랑스를 탕감해줘야 독일에게 그렇게 가혹한 욕을 안 하는데 미국이 탕감을 안 해줬어. 미국의 국가 빚이 아니었거든. 미국의 사업가들의 빚이었거든. 미국이 철저한 반성을 하죠. 아, 또 전쟁 나네. 그랬더니 2차 전쟁 끝나고 어떻게 했어? 탕감이 정도가 아니라 마샬 플랜 만들어가지고 막 갖다가 자기네랑 같이 싸웠던 우방국이건 심지어 저한테도 막 개발해주고 막 했잖아. 그게 다 이 영상 나오는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베르사유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독일이 왜 히틀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또 이제 우리 공황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했는데 오늘 공부한 이야기를 여러분 복습을 좀 해놔야지 다음 시간에 막 이제 막 이렇게 기초적인 거 설명 안 하고 막 나가거든? 대공황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